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만일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요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먼저 때리는 게 낫다. 올해의 이 기존에 북한이 했던 이 모든 미사일들을 고체 연료화시키겠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방어 영역에 속하는 것이 바로 선제 공격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히나 더 반가운 게 네. 우리 김열수 실장님 예. 그 성함이 네. 좀 친근감이 가네요. 저는 수열입니다. 반대. 오히려 제가 아주 기쁩니다. 제 이름이 참 드물거든요. 아, 네. 열수라는 이름이 드문데 뭐 수열이든 열수든 다 드문 이름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북한에서 지금 긴장을 상당히 고조시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들에 대한 언급이, 신무기들에 대한 언급이 뉴스를 통해서 자꾸 나오고 있는데 네. 만만치 않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시험 발사에 얼마 전에 성공했다 하면서 IRBM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뉴스에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무기인 건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미사일을 분류를 할 때 크게 이제 사거리별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물론 뭐 미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단거리 미사일 그러면 SRBM이라고 그러고 준중거리 또는 중거리 미사일 그러면은 뭐 IRBM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장거리 미사일 그러면 ICBM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거리 미사일은 사거리가 대충 1000km 이내로 나가니까 SLBM은 주로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북한이 개발하는 거고요. 아, 네. 그다음에 준중거리 미사일이나 또는 중거리 미사일은 일본이나 또는 주1미군 또 태평양 상에 있는 미군 기지 여기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준중거리 미사일은 1000km에서 한 3000km 나가는 거고요. 중거리 미사일은 3000에서 5500km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500km 이상을 나가는 것을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ICBM이라고 그러는데 네. 북한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 SRBM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N-23, KN-24, KN-25라고 그러는데 북한판 뭐 이스칸데르, 뭐 북한판 에이테킴서, 북한판 뭐 방사포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준중거리 미사일은 1000km에서 한 3000km 나가는 거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스카드 계열 또 노동 계열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거리 미사일로 넘어가면 북한이 이제 2017년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발사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화성 계열인데 화성 12형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5,500km 이상 나가는 거는 화성 14형, 15형, 17형 그리고 고체 연료로 작년도에 이제 발사해서 성공한 그 화성 18형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RBM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1월 14일 날 북한이 이제 발사를 한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사거리가 3,000에서 한 5,500km 정도 나가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괌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이제 평양에서 괌까지가 한 3,500k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북한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제 자기네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그 IRBM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3,000에서 5,500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괌이 거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문제는 이번에 그 1월 14일 날 발사한 것이 단순히 이게 뭐 중거리 미사일에다가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탄도 미사일하고 그러면 극초음속 미사일하고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탄도 미사일은 이렇게 발사를 하면 포물선을 그려서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자유낙하해서 목표 지점에 타격하는 것을 우리는 탄도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속도가 엄청나죠. 엄청난데 이것이 속도가 뭐 작은 거는 마하 뭐 한 4, 5, 6, 7부터 시작해서 ICBM 같은 경우는 마하 23, 24, 2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LA에서 예를 들어서 평양까지 30분이면 도달해요. ICBM 같은 경우는 워낙 속도가 빨라서. 어찌됐든 이제 이 그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포물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음속에 이제 대충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음속이라고 그러면 초속 340m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시속으로 따지면 한 1220km 정도 될 겁니다. 통상 한 1000km에서 1400km, 그러니까 음속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주로 대기권 내에서 이렇게 지형을 따라서 이제 원래 메모리 된 그걸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올라가요. 네. 위로. 대기권을 안 벗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대신에 이제 속도가 굉장히 늦잖아요. 그래서 이게 탄도미사일은 엄청난 속도로 가는데 탐지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레이더에 걸릴 확률이 있잖아요. 순항미사일은 아주 지형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낮은 고도로 가기 때문에 이게 탐지 레이더에 안 걸려요. 대신 속도는 아주 느리죠. 예, 정확도는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초음속이라면 음속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극초음속은 도대체 속도가 얼마나 되는 거냐 하는 거죠. 극초음속은 마 5 이상의 미사일을 극초음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은 전부 다 극초음속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극초음속이라고 따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렇게 발사가 되고 나면은 여기 그 추진체는 떨어지고 여기 이제 앞에 있는 탄두부만 움직이는데, 탄두부가 움직이는 게 달라요. 이제 저기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극초음속 미사일은 작게 올라가요. 50km 이내에서 움직이니까 순항미사일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지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횡적 기동을 해요. 소위 말해서 벤치 기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목표 지점에 가면은 갑자기 팝업을 했다가 갑자기 올랐다가 극강하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탄도미사일의 장점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이 결합된 거기 때문에 온 나라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뭐 기술 개발하고 이걸 개발해내려고 이제 몰두하고 있거든요. 제일 앞서 있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 같은 이미 실전 배치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뭐 사실상 올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2035년을 목표로 이미 이제 우리도 이게 시험 발사해서 성공은 했어요. 네. 근데 뭐 한 번 해가지고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활강한다는 거 하는 거, 벤치 기동한다는 것은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을 향해 있는 북한판 이게 이스칸데르나 북한판 에이테킴스 같은 KN-23, 24, 25도 전부 다 벤치 기동을 해요. 그럼 이거 다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재의 것까지는 한계는 있거든요. 한계. 그러면 여기에 맞는 대응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 체계를 지금 한국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뭐 괌 정도를 타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한 50km 정도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탐지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어요. 어려움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옆으로 비행한 거리는 한 1000km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사실상 북한으로 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제가 뉴스에서 보기로는 이제 우리 그쪽의 무기를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게 이제 사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뭐죠? 패트리어트. 네, 패트리어트 이런 미사일로 막아야 되는데 네네. 속도가 여기보다 느리니까 이건 이제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뭐 꼭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금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여기 지금 바늘이 하나 날라와요. 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 가서 맞추는 것도 나도 바늘이어야 돼요. 굉장히 이 기술 자체가 어려운 그러네요. 거죠. 바늘과 바늘이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한번 그냥 우리가 교통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대방에서 승용차가 100km 속도로 오고 나는 50km 속도로 갔어요. 그래서 이게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같이 정면으로 가면. 부딪히죠. 내가 내 속도가 이것보다 훨씬 더 빨라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부딪히려고 하면. 그 궤적을 보고 그 지점에 가서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벤치 기동을 해서 내려오고 나는 여기서 쏘는 거잖아요. 네. 얘는 마 10으로 오고 나는 마 7로 가요. 속도는 다르죠. 속도는
다르지만 우리가 교통사고 날 때 똑같이 50km씩 와서 박치기 해야 그 교통사고 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100km로 오고 어떤 거는 50km로 가서 박치기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응 체계를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온 나라가 이제 이게 제 게임 체인저로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무기 체계라는 것은 가위바위보 이론에 의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여기에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한국도 2035년을 목표로 지금 여기에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을 막는 이게 이제 칼이라고 하면 막는 네. 방패는 뭡니까? 지금 이제 막는 방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단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드인데 사드 같은 경우에는 고도로 따지면 뭐 40에서 150km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패트리어트 30, 뭐 미군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패트리어트 30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개발한 그 저기 탄도 미사일 저기 뭐야 요격 미사일이 있어요. 그 요격 미사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은 이제 저지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북한이 꼭 이 극초음속 미사일뿐만 아니라 KN-23, 24, 25 계열의 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요격 체계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날아와서 이렇게 하면 미국은 이제 발사 단계, 여기 중간 비행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각각을 어떻게 이것을 요격을 할 것이냐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발사할 때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제 전자적으로 또는 그 레이저로 이걸 이제 할 거냐 하는 건데 이거는 아직까지 개발 단계고 중간 단계에서는 SM3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 같은 거 패트리어트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행 단계는 없으니까 오로지 여기 있는 종말 단계에서 우리는 다층적으로 이것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드를 포함해서 패트리어트 30,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개발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속도가 또 우리도 그렇게 빨라야 네. 그 종말 단계,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일찍 그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군요. 그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날아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날아오면 1분 만에 날아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1분 만에 언제 그거 준비해서 하느냐, 이게 요격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결국은 먼저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만일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요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먼저 때리는 게 낫다. 그게 첫 번째고. 그래도 살아서 이제 우리를 때리려고 오면 네. 그나마 이제 다양한 이제 다층적 요격 체계를 갖춰서 그 다층적 요격 체계에 의해서 요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군의 생각이죠. 그게 이제 삼축 체계의 하나인 킬체인이고 두 번째가 이제 먼저 때린다는 것이 킬체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KAMD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미슬 디펜스죠. 코리아 에어 앤 미슬 디펜스 그 개념이죠. 그렇군요. 근데 그 이번에 더군다나 이게 연료가 고체이기 때문에 네네. 더 위협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발사하는 거를 이게 단축이 되니까 시간이 우리가 미리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이게 빠르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 화성 12형, 14형, 15형, 17형을 발사했을 때는 전부 다 이게 액체 연료 기반이었어요. 액체 연료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액체 연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진력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주입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리 엠프라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동하고 움직이는데 이제 불안정하단 말이죠, 연료가. 그러면 탐지되기가 쉽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뭐 이런 미사일의 아주 강국들은 전부 다 이것을 고체 연료화를 다 시켰어요. 그래서 북한이 작년에 시험 발사한 것이 화성 18형이란 말이죠. 그 화성 18형에 그것이 고체 연료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체 연료를 바꿨을 때 이제 북한은 앞으로 이미 되어 있는 화성 12형, 14형, 15형, 17형 전부 다 고체 연료화 시키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에 이 기존에 이 북한이 했던 이 모든 미사일들을 고체 연료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고체 연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액체 연료는 이렇게 탐지되기가 쉬운데 고체 연료는 항상 내가 그냥 그 연료를 그냥 넣어놓고 있으면 돼요. 네. 예, 고체니까 뭐 불안정할 것도 없고 그러면 내가 이제 동굴이 있다가 나와가지고 바로 쏘면 되거든요. 탐지가 그만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정찰 자산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24시간 북한의 전략적 무기들 또는 전술적 무기들이 어디로 배비가 되고 어디에 숨어 있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24시간 이걸 체크를 하면서 이것을 리스트업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이 2025년까지 지금 정찰위성 중형 그걸 5개를 띄우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작년에 띄운 것이 광학 장비였잖아요. 2호 그게 30cm, 50cm 정도 이렇게 저기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에 2기를 띄울 거예요. 네. 내년에 2기를 띄우면 이제 5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5기가 되면은 이렇게 한반도를 빙 돌면 한 번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한 기당 2번 정도 특정 지점을 방문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항상 같은 지점을 도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5기 정도 이렇게 띄우면 2시간 단위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도 2시간 안에 아니 금방 쏘고 없으시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계속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형 정찰 위성을 2030년까지 한 30여 개 띄웁니다. 소형 위성을. 네. 그러면은 이제 중형 위성이 5기가 돌고 소형 위성이 한 30여 기가 같이 이렇게 돌면서 네트워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30분 정도로 아마 목표는 그래요. 지금 30분 정도로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목표인데 막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대응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한 정찰 자산들을 통해서 저쪽이 발사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럼 이제 우리는 먼저 선제 타격을 하는. 네, 이제 전쟁의 징후가 이것도 이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전쟁의 징후가 이제 포착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먼저 공격하는 게 먼저 공격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제 공격과 예방 공격은 차이가 있어요. 선제 공격은 프리엠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예방 공격은 프리벤티브 어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프리벤티브 어택은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뭐 이란의 핵 발전소 그거 건설할 때 가서 미리 때린다든지 시리아에서 뭐 했을 때 미리 때리니 그거는 이제 프리벤티브 어택인데 이것은 사실상 전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공격에 해당이 되는 건데 프리엠션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징후가 명백하고 이제 상대방이 나를 먼저 때릴 것 같다는 그런 게 판단이 들면 그건 때릴 수 있는데 이것은 프리엠션은 공격의 분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방어의 분류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적의 위협이 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먼저 때리는 거니까 나중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영상 자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방어 영역에 속하는 것이 바로 선제 공격입니다. 그거 충분히 그걸 통해서 먼저 해야죠. 네. 그래서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삼축 체제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물론 이제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이 완성이 되면 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이 개발한 그 무기의 그 위협도가 또 떨어지는 거면 네. 또 그 이상의 거를 개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군비 경쟁이라는 게 돈의 싸움이다. 결국 그래서 소련을 미국이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맞는 건가요? 네, 냉전 시대 이제 미국이 소련을 이긴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내세웠던 게 스타워즈잖아요. 그 스타워즈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를 여부를 떠나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소련 같은 경우는 이걸 따라 하려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게 되고 소련이 해체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이제 결국은 군비 경쟁이 가는 길이 2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쟁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완전히 기력이 소진이 돼서 항복하는, 이제 결국은 뭐 소련이 해체되는 것도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하고 북한하고 이걸 비교하면 비교할 바가 못 되죠. GDP가 뭐 4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40배, 50배 정도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정도 차이 나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그럼 결국은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잠재력이잖아요. 네. 얼마만큼 전쟁의 잠재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지속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군비 경쟁을 하더라도 뭐 지금 한국의 GDP에서 들어가는 게 아직 3%가 안 되니까 2.3% 뭐 그 내외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GDP의 15% 20% 이상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유, 북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군비 경쟁으로 가면 이것이 이제 대신에 관리는 필요하죠. 네. 이것이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적절하게 군비 경쟁도 하고 또 필요한 시점이 되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군비 통제 차원에서 뭐 얘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예. 이 나오는 뉴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뭐 자꾸 이렇게 최첨단 뭐 이제 미사일 쪽과 관련해서 예. 그런지 북한의 그 군사력 수준이 예. 기술력 수준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무시 못할. 예. 사실상 이제 한국도 그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다 시험 발사했고요. 성공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전 배치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한국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뉴스에서 좀 간단히 다뤄요. 저는 뭐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걸 과장할 필요가 없어서 아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정찰위성 발사한 것도 사실상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2년도 12월 달에 우리 그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야, 저게 무슨 뭐 UFO냐 해가지고 난리 났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게 이제 고체 연료를 쏠 수 있는 우리 미사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다 소형 미사일 쏠 거예요. 네. 이미 우리는 고체 연료 미사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앞서가고 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하면 북한의 이제 위협이 이제 점점 이제 커지니까 이게 커지는데 미사일만 그냥 재래식으로 앞에다가 이제 탑재하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핵미사일은 하나잖아요. 네. 예? 2인 1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핵을 갖고 있으니까 저것이 이제 고도화되면 될수록 그만큼 핵 위협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미사일 위협을 한꺼번에 이제 얘기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북한의 핵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플루토늄 핵실험도 해서 성공했고 우라늄 핵실험 성공했고 정폭 핵분열탄 실험 성공했고 수소탄까지 지금 실험해서 성공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연구기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20, 30개부터 시작해서 뭐 150개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 우라늄의 양 가지고 따져보면은 그 기관마다 이제 이걸 그 평가하고 하는 것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다 의미가 있는 수치거든요. 결론적으로 북한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핵무기를. 네. 그러니까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기술적인 수준으로 글쎄요, 뭐 한국이 핵무기 개발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6개월은 좀 짧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북한처럼 20, 30년 걸려가지고 핵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이미 넘어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한국이 이쑤시개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안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핵무기도 지금 한국이 만들 기술 같은 거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만들면 예를 들어서 정치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부작용이 있고 그만큼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북한은 지금 이제 우리는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고 미사일을 개발해 왔잖아요. 네. 그전에는 이제 미사일 지침 협정 이런 것들도 미국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미사일은 북한보다 먼저 저기 시험 발사했죠. 1978년도, 78년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뒤처졌던 이유가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이에 이제 북한은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해서 이걸 개발했잖아요. 한국하고 미사일 협정이 미국과의 거에서 다 이제 없어지고 뭐 이제는 뭐 아무런 제한 없이 보통 국가처럼 우리도 이제 미사일 발사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속도로 한국도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가능하면은 북한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왜 그러냐면은 주변 지역의 이런 그 영향력 또는 뭐 주변 지역의 어떤 그 반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개발해 왔다라고 하면 북한은 한국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주일 미군
일본 그리고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미사일들을 개발해 왔다는 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배경하에서의 그 북한의 군사력 수준, 네네.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을 이제 핵을 빼면 이게 재래식 군사력만 가지고 이제 많이들 다른 세계적인 유수 기관에서 이걸 평가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핵을 뺀 상태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통상 6위부터 10위 사이 안에 있어요. 어느 기관에서 평가를 하든 세계적인 전 세계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대단하죠. 대단한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통상 16위부터 24위 사이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으로 따지면 그런 평가 요소에 의하면 평가 기관에 의하면 뭐 일단은 차이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은 몇 가지 비대칭적인 그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조금 강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제 병력이 50만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근무는 이제 18개월 병력 복무하는 거고 육군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128만 명이에요. 그죠?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뭐 2.5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병력 복무를 10년씩 하니까 이것이 가능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의 병력의 비대칭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체계로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제일 큰 게 뭐 미사일 쪽, 그리고 이제 방사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방사포, 그리고 이제 특수전 부대,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포함해서 잠수정까지. 요 정도가 비대칭적으로 북한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조금 우리보다 앞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른 분야에서는 뭐 비교할 바가 못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공군력 같으면은 우리는 스텔스 전투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중 거부기도 있죠. 그다음에 공중 지휘 통제기도 있죠. 뭐 사실상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갖고 있죠. 해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항공모함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꿈의 함정이라고 하는 이지스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함정의 대수나 비행기의 그 전투기의 뭐 헬기의 이런 대수로 보면 양쪽으로는 북한이 많을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의 군사력 평가 기관에서 그렇게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요. 이제 단 유의할 점은 이제 핵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력의 평가였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